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퍼주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준 집, 내가 준 차, 모든 걸 다시 가져가겠다고. 인생담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자식에게 준 재산을 모두 되찾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이한 김성태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의 작은 낙이었어요. 늦가을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내가 완전히 늙은 건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어릴 때는 가을이라고 하면 단풍과 수확의 계절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관절이 덜 아픈 선선한 날씨에 감사하다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그래도 저는 가을이 참 좋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도 가을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다녔던 계절도 가을이었거든요.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 중 대부분이 가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계절만큼은 여전히 저에게 특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무엇보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 가족이라는 존재가 더욱 애타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하나둘씩 떠나거나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때로는 밤늦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남은 가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온기가 저에게는 무척 중요했죠. 특히나 이번 가을에는 우리 집안에 큰 경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 승민이의 100일 잔치였어요. 아들 민호는 결혼 후 아이를 낳았고 손자가 벌써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늦게 낳은 편이라 솔직히 제 손자가 100일 잔치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예전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제 마음도 덩달아 들떠 있었죠.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고 품에 안고만 있어도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요 며칠간 날씨도 너무 좋아서 100일 잔치 당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잔잔히 기뻤더군요. 사실 저는 이번 100일 잔치를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손자를 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내는 항상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 할 텐데라고. 그런데 아내는 손자를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 잔치는 저에게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아내 몫까지 해서 손자를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보고 교통편도 미리 체크해뒀습니다. 어차피 민호가 차로 저를 모시러 오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가는 방법까지 검색해 놓았죠. 사실 저는 성격이 꼼꼼한 편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다고 웃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걱정 덕분에 큰 실수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신경 쓴 건 손자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100일 잔치에는 금팔찌를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 역시 제 부모님께서 손자들에게 직접 금팔찌를 사주시는 걸 본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 금팔찌를 예쁜 케이스에 넣어 준비했습니다. 금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손자의 100일 기념일에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금은방에 갔을 때 사장님이 말하더군요. 요즘은 100일 잔치 선물로 금팔찌보다는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형태가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승민이가 커서 이 팔찌를 보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금은방에서 팔찌를 고르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너무 화려하면 아기에게 부담이 될 것 같고, 너무 단순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적당히 예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드디어 손자 100일 잔치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거울 앞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양복 상하이에 와이셔츠, 깔끔한 넥타이까지 챙겨 입으니 제법 그럴듯해 보이더군요. 제 나이쯤 되면 군살이 잘 생기는 몸이라 옷이 조금이라도 엇나가 보일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최대한 골라 다려놓으니 오래된 정장도 제법 근사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내가 저 뒤에서 넥타이를 매어주곤 했거든요.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어야지라며 웃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짝 긴장도 됐습니다. 손자 100일 잔치라고 해봐야 가족과 친지들, 지인 몇 명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특히 예의를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수진이는 결혼 전부터 교양 있는 집안 출신임을 강조하는 면이 있었어요. 말투도 항상 정중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완벽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 가족도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머리카락을 가볍게 빗고 거실에 나와 보니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청 화사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절로 좋아져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잔잔히 휴식을 취했어요.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이 집 안까지 들어오니 마음 한편이 사르르 녹는 것 같더군요. 그 향을 맡으면서 오늘 하루가 무사히 잘 지나가길 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창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출발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준비를 마쳤는데도 시간이 훅 가는 걸 보니 제가 평소보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들은 아버지를 제가 차로 모시러 갈 테니 편하게 계세요라고 했지만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한 편이라 결국 조금 일찍 집을 나서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시내가 막히면 지각이라도 할까봐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에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민폐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늦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시간에 도착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다른 승객들을 보며 오늘 같은 날 100일 잔치에 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이 생각보다 일렀습니다. 아직 예약 시간이 훨씬 남아서 로비 쪽 카페에 잠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가하게 앉아 다시 커피를 시키고 준비해온 금팔찌 상자를 살펴보면서 설렘과 기대감을 품었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어떤 행사를 기다리는 듯한 사람들이 몇 명 더 보였습니다. 다들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었고 들고 있는 선물 포장지나 꽃다발을 보면
특별한 날임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을 확인하니 연회장 오픈까지 30분 정도 남아서 저는 서서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예쁘게 장식된 현수막과 풍선들이 복도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시각에 100일 잔치를 하나 보더군요. 복도를 지나치면서 파스텔톤의 데코레이션을 구경했습니다. 제 기분도 덩달아 화사해졌죠. 연회장에 가까워지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스태프들이 이것저것 세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내가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한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스태프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빈 테이블이 많은 걸 보니 제가 정말 빨리 오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스태프에게 여기 민호 가족 100일 잔치 맞나요? 하고 물었고 그분이 네 맞습니다. 혹시 민호님 아버님 되세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라며 친절히 웃어 보였습니다. 남들은 미리 세팅된 공간으로 여러 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저는 이렇게 덜 다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니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 수진이가 어디선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평소에 집안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완벽하게 화장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여길 어떻게 벌써 오셨어요? 저희가 모시러 간다고 했잖아요. 수진이는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밝은 얼굴로 그냥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너희는 바쁘잖니 하고 대답했죠. 수진이는 스태프가 보는 앞이라 그런지 겉으로는 밝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뭔가 조금 난처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다정한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위신이 걸린 문제에선 살짝 날카로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괜히 쓸데없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귀하게 준비했을 텐데 수고 많았다며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고 의심했죠. 그쯤 연회장 입구가 시끄러워지면서 수진이의 친정 엄마, 즉 우리 사돈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직은 서로 얼굴을 볼 일이 없었던 터라 전 멀리서만 소리를 들었어요. 시끌시끌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불만이 가득 섞인 듯했죠. 스태프를 향해 이 테이블 간격이 왜 이렇게 좁아? 돈 받고 이 정도밖에 못해? 하는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고 시작부터 좋지 않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도 그쪽을 의식하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우리 엄마가 처음 오셔서요. 사실 오늘은 저희 쪽 지인이 많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저기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손자 100일 잔치를 축하하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추억을 만들러 온 건데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니요. 겉으로는 그래. 또 며느리가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면 저럴까 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가슴 한편에선 무슨 비수를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민호가 멀리서 나타나더니 저를 보면서 민망한 듯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수진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양가 손님이 많잖아요.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던지 저는 당장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하고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손자 첫 100일 잔치에서 괜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오늘만 참고 넘어가자. 손자 100일 잔치 망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준비해온 금팔찌 상자를 꼭 쥐고 한쪽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심 앉아 있다 보면 다른 누군가, 적어도 아들이라도 와서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같이 가운데 앉으세요 하고 챙겨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연 회장은 점점 북적여지고 저 말고도 이른 시간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돈 쪽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반갑게 이야기하며 그저 사진발 잘 나오는 테이블을 차지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제게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예 제가 누구인지 눈치도 못 챈 것 같았어요. 아들도 친척들을 챙긴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저를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내 손자의 100일상과 잔치 분위기를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들뜬 음악이 나오고 머리 위 풍선은 오색 빛깔로 예쁘게 떠다니는데 제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이게 정말 가족 행사인지 제가 여기에 왜 와 있는 건지 잠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설렘과 기대감이 점차 실망과 서러움으로 변해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애써 다른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100일 잔치 의상을 갈아입고 사돈 쪽 친척들은 서로 수다를 떨며 과시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저를 본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이미 아내와 아기,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칠대로 치여 제가 있는 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나 봅니다. 저는 그냥 궁색하게 앉아 멀찍이 우리 손자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자는 건강하게 잘 자랐지. 생글생글 웃는 거 보니 얼마나 예쁘냐 하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리고 쓰렸습니다. 그 사돈이라는 분은 홀 한가운데를 거의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분은 제가 딱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 그때도 뭔가 새치고 강한 인상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역시나 오늘도 그 성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 스태프에게 시종일관 트집을 잡으며 테이블 사이 간격부터 음식 메뉴, 사진 촬영 스케줄까지 사소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저기 조명은 왜 이렇게 어둡지? 사진 찍으면 얼굴 시커매 보일 텐데 이 100일 잔치의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 정도 퀄리티밖에 안 나오면 어떡해? 이 테이블보 색이랑 겉은 색이 안 어울리잖아. 저걸 바꿀 수 없어. 난 이렇게 허접한 데코는 처음 본다니까. 직원들도 곤란한 표정이었지만 손님이 정색하고 따지니 함부로 대꾸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저도 듣다 못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닥달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특히 사돈은 본인 체면이 중요한 건지 말하는 내내 큰 목소리로 윽박지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 수진이에게는 그래도 우리 딸이 잘해줬다며 애틋하게 대하고 더욱이 지인들 앞에서는 우리 사위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란 사람인지 몰라요 같은 모순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제 기분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친정 엄마와 붙어 다니며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여기 시설이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아이 100일 잔치니 최대한 잘해봅시다 하는 식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 쪽, 그러니까 친가 식구를 챙기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더군요. 가끔 아들이 제 쪽으로 걸어오려 하면 수진이가 여보 이쪽 좀 도와줘. 시간이 없잖아 하며 붙들어 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돈이 연회장 안쪽 벽에 부착된 사진들을 확인하면서 또 한 차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손자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제 얼굴이나 둘째 딸 사진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런 사진이라도 선택적으로 걸려 있다면 모를까. 전부 며느리 측 가족들 사진만 잔뜩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사돈은 이렇게 두서없이 붙여놓으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빨리 재배치해 하며 스태프를 닥달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한 그 지시에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100일 잔치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이 간단한 공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하려는데 사돈 쪽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수인지라 분위기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친정 쪽 파티에 제가 잠시 낀 듯한 느낌이었어요. 스크린에 가족 사진이나 아이 성장 과정을 찍은 영상도 재생됐는데 저나 제 딸 은혜가 함께한 사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하객들도 손자 100일 잔치에 손자 할아버지가 안 계시나 하고 의문이 들 법한데 아무도 그걸 의식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나마 멀리서 손자의 귀여운 모습을 눈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아기가 100일상에 앉아 어른들이 놀아주는 작은 이벤트에 참여하는데 그때만큼은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까르르 웃으며 100일 물건을 붙잡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곧이어 고개를 돌려 구석에 있는 저를 본 순간 낯선 공간이라 그랬는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제가 재빨리 달래주러 가고 싶었지만 이미 스태프가 아기를 번쩍 안아서 달래고 며느리 쪽 사람들이 우르르 둘러싸서 수습했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점점 더 울적해져 갈 때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뒤늦게 둘째 딸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은혜는 성격이 아주 강직하고 솔직해요. 사이다처럼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면이 있어서 제가 늘 믿고 의지하는 편입니다. 은혜가 들어오자마자 연회장 분위기를 휙 둘러보더니 금세 제 쪽을 발견하고는 눈이 확 커지더군요. 그리고 다짜고짜 달려오면서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아빠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어요? 하고 묻는데 그 목소리가 참으로 듬직했습니다. 저는 괜히 한숨을 쉬며 뭐 그렇게 됐구나 하고 얼버무렸죠. 은혜는 제 상태를 파악하더니 인상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랑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벌써 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는 곧장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아빠가 왜 저기 혼자 구석에 앉아 계시냐고? 당신들 100일 잔치에 초대해놓고 제대로 인사라도 드렸어. 동생아, 나도 미안해. 그런데 오늘 수진이랑 장모님이 워낙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를 모시기도 좀 그렇고. 무슨 헛소리야? 아빠가 남이냐고? 100일 잔치면 뭐 부모 형제 다 같이 즐겁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고 내가 결혼할 때 오빠한테 아버지 좀 잘 모시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 뒤로는 사돈이 서 있었고요. 어머 아가씨, 이거 100일 잔치 자리잖아요. 다들 보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세요?
이런 식으로 어른을 구석에 내팽개치는 게 더 민망하지 않아요? 제정신이면 이럴 수 없죠. 우리 아빠가 무슨 허수아비예요? 아니면 오늘 진짜 우리 아빠가 오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수진이는 순간 흠칫하더니 사돈 쪽 눈치를 보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사돈은 듣자마자 아니 왜 이 집 딸내미가 날카롭게 구는네. 자기네 아버지가 미리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야 아빠가 오셨어도 모른 척한다면서요? 아빠가 구석에서 그냥 앉아 있는 꼴이 좋아 보입니까? 게다가 방금 들어오는 길에 누가 그러던데 제 아빠가 사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느니 대체 무슨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돈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는지 아니 애초에 인사도 없으시더만 내가 괜히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일하게 받아요? 나도 행사 주인 측으로서 분명히 해둘 건 해야죠 하며 성을 냈습니다. 행사 주인이요? 여기 백일잔치 주인은 제 조카이고 그 부모가 오빠 부부고 우리 아버지도 당연히 주인 책이에요. 근데 왜 사돈님은 자기네만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이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백일잔치가 완전히 싸움판이 될 뻔이었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며느리는 사돈 뒤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한번 화가 나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라 계속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결국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제대로 대답 못해?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오빠한테 정말 실망이야.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못되게 굴 수 있어. 그 뒤로 연회장은 한층 더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백일잔치의 하이라이트인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이 왔습니다. 아기와 부모 그리고 양가 가족이 함께 무대 위나 백일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였는데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나도 함께 찍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는 할아버지도 당연히 불러서 사진을 찍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진행 스태프가 이제 양가 가족 다 같이 찍을까요? 하는데도 며느리와 아들은 딱히 제게 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돈 쪽 친척들은 이미 단체로 나와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저쪽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더욱 답답했습니다. 구석에서 이제는 내가 먼저 나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데 은혜가 벌떡 일어서며 아빠 같이 가요. 왜 저 사람들은 아빠를 안 부르는 거야? 하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왜 저 사람들은 아빠를 안 부르는 거야? 그제서야 아들이 어색하게 손짓하더군요. 아버지 여기 좀 같이. 그러자 사돈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테이블에 자리가 좁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또 상했지만 그냥 딸 손에 이끌려 무대 앞에 섰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자 어쩐지 저는 사진 속에서조차 부자연스러워 보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돈 쪽 사람들이 대부분 앞자리를 차지했고 저는 한쪽 모서리에 서 있었죠. 은혜도 저 옆에 섰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 꽉 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자 정신이 팔려서 사진 찍는 동안에도 저희 쪽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사돈 쪽 친지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데 그중 몇 명이 제 어깨를 툭 치며 건성으로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형식적이고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서로 기득거리거나 어쩐지 친가부는 조용하시네 하는 식으로 말을 주고받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니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지만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몰라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혜가 또 며느리와 사돈에게 따지려는 기색을 보이자 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이 100일 잔치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다. 나도 서럽고 힘들지만 일단 오늘까지만 참고 넘어가자. 손자 100일 잔치인데 손자가 뭔 죄냐. 은혜는 차마 울음을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빠 너무 속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미어졌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 후에는 음식이 본격적으로 서빙되면서 손님들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구석 테이블에 앉았는데 스태프가 제게 오는 시간이 더디더군요. 사돈 쪽에선 시종일관 불만 사항을 늘어놓아서인지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그 테이블을 챙기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 수진이가 잠깐 와서 아버님 음식 괜찮으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은혜와의 언쟁 때문인지 자신도 괜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먹을만하다. 손자 보느라 바쁜데 나 신경 쓸 거 없다 하고 투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손자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꾹 참았던 거예요. 아버님 혹시 집으로 먼저 들어가실래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시끄럽잖아요. 그 말에 저는 거의 울컥할 뻔했습니다. 아마 수진이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고 또 은혜가 계속 부글부글하니 더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하며 내가 직접 알아서 할 테니 너희 신경 끄고 있어라라는 말만 남기고 수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려니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분이 친가 아버지래. 근데 왜 저렇게 따로 앉아 계시나? 글쎄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 아까 잠깐 싸우는 것 같던데. 어휴, 내 딸 결혼해도 저런 사돈 만나기는 싫겠다. 이런 식으로 수근거리는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 마치 제가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잔치 중반이 지나고 100일 맞이를 위해 다시 무대 앞에 아기와 부모, 그리고 가까운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아예 끼어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돈과 사돈 친척, 며느리 친구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아기에게 동전, 실, 붓, 마이크 등 100일 물건을 하나씩 잡히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들은 그 사이에 묻혀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했죠. 난장판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다들 호들갑 떨면서 웃음소리가 넘쳤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즐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실을 잡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 공부 잘하겠구나. 우리 손자 똑똑하겠네.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그 와중에 사돈이 역시 우리 외손자가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하며 자랑했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라는 말의 중에 외가를 떠나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아무래도 본인 쪽 가정만 빛나 보이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좀 이기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은혜는 그런 걸 지켜보면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며느리에게 시선을 주고 씁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눈이 마주치자 한껏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요. 저는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져서 잠시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진정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멸시받으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부터 그래도 손자에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었다면 과연 이런 상황을 겪었을까요? 아내는 분명 성격이 더 단호했기에 사돈과 며느리의 몰상식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아들을 똑바로 잡아서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을 테지요. 아내가 없으니 결국 저 혼자 외롭게 구석에 내몰리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복도에서 몇 분을 앉아 있었더니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아빠 없는 사이에 며느리나 사돈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는 왜 계속 참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아빠가 주신 재산으로 집이고 뭐고 다 해놓고 정작 아빠 대접은 개무시잖아요. 그 말에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은혜가 말하는 그 재산이란 건 제가 꽤 오래전 아들이 장가갈 때 보태준 집 구입 비용과 생활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까지 생기면서 우리 손자가 살 집은 튼튼해야지라는 마음에 증여를 확실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은혜는 왜 그렇게 다 퍼주냐, 아빠 노후도 생각해야지라며 반대했는데 저는 내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차피 자식들 쓰라고 있는 돈이다. 은혜 너한테도 비슷하게 해줄게 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끝내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빠,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빠가 아빠 모시고 살거나 자주 찾아뵙는다든지 그런 효심 정도는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요. 저런 식으로 아빠가 구석으로 밀려나고 사돈한테 꼼짝도 못하고 말이 돼요. 저는 괜히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글쎄다. 나도 몰랐어. 아들이 저렇게까지 주체 없을 줄은. 그리고 며느리가 그걸 이용하듯 이렇게 막 나갈 줄도 몰랐지. 아빠가 짧은 생각이었나 보다. 그리고는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더 참지 말아요. 뭐가 가족이에요? 집도 차도 다 아빠가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러고도 할아버지를 저렇게 내팽개치다니 말도 안 돼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사실 제 속에서도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자 100일 잔치, 아무리 그래도 이 자리에서 화를 폭발시키면 손자 입장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이 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버지도 모든 걸 다 포기한 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그 말에 약간 의아해하더니 제 눈빛을 보고는 뭔가 결심을 읽은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마음먹었는지는 아직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다만 이번 일을 겪으며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날 그냥 아들 키워준 ATM 정도로만 생각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때마침 복도 쪽 창문으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뺨을 간지럽히고 가을 향이 살짝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향기를 맡으니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가 왔구나 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다시 연회장 안으로 돌아갔을 때 100일 잔치 프로그램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디저트를 즐기며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간단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한편 사돈이 또 어디선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늘 음식이 맛있네요 하고 칭찬하자 그 사돈이 아이 뭐요? 난 불만투성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로
돈 쓰기 아까워 죽겠네. 이따가 비용 청구서 받으면 아주 기가 막히겠지라는 말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돈을 안 썼다는 건지 아니면 이 잔치 비용의 대부분을 자기네가 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에 서려 있는 비아냥이 불편했습니다. 은혜도 그 말을 듣고 두벅두벅 다가가려 했는데 제가 살짝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싸움이 일어나면 손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지 모른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은혜는 제 손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옆에서 사돈을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무리 인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대 앞으로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수진이는 결국 자기 친정 엄마에게 가장 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엄마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늘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 말에는 아들 역시 작게 끄덕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 친구나 회사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있는 친가 쪽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더군요. 정말로 끝나갈 때쯤에야 그리고 아버님도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돈 쪽 사람들이 건성으로 박수를 치며 웃음을 보였고 저는 박수를 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이벤트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지체해봤자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아서 먼저 나가는 걸로 짐을 챙겼죠. 금팔찌 상자를 옷 안주머니에 쥐고는 힘겹게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 쪽에 도착하자 아들이 그제야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벌써 가세요? 같이 사진도 더 찍고 가셔야죠. 저는 야속하면서도 이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도 어쩌면 며느리와 사돈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 자기 의견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너도 바쁘잖아. 난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간다. 손자는 다음에 천천히 보지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없이 작아져서 안내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 한구석에 쌓아두었던 억울함과 분노가 마치 가을눈 녹듯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저 분노만 할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관련 서류와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증여철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나 과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극도로 존속을 모독할 때 혹은 재산을 준 뒤에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할 경우에 일정 요건으로 소송도 가능하죠. 저 역시 법률 지식은 얕았지만 은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내가 이래저래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너 의견은 어떠니? 하고 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법적 절차 밟아서 그 집 가져오자. 아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은혜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망설임이 없진 않았습니다. 아들이고 손자인데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지만 이번 100일 잔치를 통해 아들 부부와 사돈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 노후가 안전할지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미 증여를 했더라도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부양 의무를 저버린다면 저도 최후의 방법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증여철회 소송의 가능성과 절차를 물었죠. 이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복잡하게 보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멸시나 방치, 학대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은혜와 함께 찾아갔고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100일 잔치 후로 연락을 거의 안 받으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수진이도 많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무튼 저도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라. 단순히 100일 잔치 때 구석에 앉히고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돈 쪽이 워낙 강해서 수진이도 어쩔 수 없이 엄마 편에 서다 보니 그런 거지 정말로 아버지를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은 속이 상했어요. 100일 잔치 끝나고 수진이랑 크게 싸웠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고 서로 다짐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다짐한다고 달라지나? 한 번이 아니라 결혼 후로 계속 이 모양이었잖아. 그래도 내가 참아왔어. 손자가 생겼으니 더 잘해줄 줄 알았고. 근데 이번 100일 잔치에서 내가 완전히 구경꾼 신세가 됐지. 게다가 너희는 나를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나가면 안 되냐는 식으로 내쫓으려 했잖아. 아들은 거듭 사과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달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너 내가 준 집이랑 차 그리고 생활비까지 그거 다 어떻게 할지 알아야겠다. 특히 집은 내가 명의 이전까지 해줬는데 내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냐? 아버지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설마 그걸 다시 가져가시려는 건 아니죠?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식인데 아버지가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겠냐 싶었는데 너희가 날 대하는 걸 보니 굳이 증여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면 그 재산도 내 거 아니지. 아버지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잘못했고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몇 년 동안 그런 말을 들어왔지만 달라진 게 있었냐? 내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그렇게 뻔뻔하게 구석자리로 몰아놓지는 않았을 거다. 이윽고 아들은 울상을 지으며 나갔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둔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상의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우리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자고 결심했어요. 마침 일주일 뒤에 집 근처 작은 음식점에서 가족들이 한 번 더 식사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수진이랑 사과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편하게 만나서 밥 한 끼 해요. 은혜도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흔쾌히 응했어요.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증여철회 서류를 꺼내 보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당 한쪽에 마련된 룸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은 오지 않았지만 은혜도 이미 와 있었고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별다른 인사 없이 가방을 열어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건 뭐예요?
은혜는 묵묵히 제 옆에서 서류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건 집과 차에 대한 증여철회 서류다.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날 지속적으로 멸시하고 부양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증여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지.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아버지, 잠깐만. 정말 이러지 마세요.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심해요. 우린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며느리 역시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지. 100일 잔치에서 내가 받은 상처는 크다. 아니, 그 이전부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봐라. 가족이라면서도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었고 사돈 앞에서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기까지 했지. 그러면서 집과 차는 당연히 너희 소유라고 생각했냐?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이 울먹이며 변명하려 하자 은혜가 나서서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오빠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모든 걸 합리화해주지 않아. 아빠가 오빠 믿고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게 돌아오는 보답이냐고. 아버님, 저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조금만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더 잘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태도를 고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100일 잔치에서 그런 일도 없었을 거다. 그리고 난 손자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다. 너희가 나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사돈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놓았습니다. 서명하고 다시는 내 앞에서 못 본 척하지 마라. 이것으로 인해 너희가 생활고에 시달릴까 싶어 걱정도 된다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내 재산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왜냐하면 사돈은 꽤 부유한 분 같던데. 이 말에 며느리가 잔뜩 얼어붙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마음 굳히셨으면 그대로 하셔야 해요. 흔들리지 말아요. 은혜는 옆에서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연신 울먹이며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에 큰 상처가 난 뒤라 그 말이 진심인지조차 의심스러웠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 집과 차, 재산을 다시 내 앞으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내 상처가 다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겠지. 너희가 원한다면 앞으로도 손자 얼굴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너희와 편하게 지낼 자신이 없다. 이 말이 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나올 때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패배한 군대처럼 불이 죽어 있었습니다. 은혜와 저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게 나도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그러자 저도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난 내 덕분에 용기를 냈다. 고맙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노란 은행잎과 섞여 도시 풍경을 차분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삶을 지키자.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여서 무조건 희생하지 말자라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증여 철회 서류의 서명을 받은 뒤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정황을 충분히 기록해두고 은혜도 여러 번 목격했던 일들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100일 잔치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저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마음을 굳혔는데 그들이 저를 다시 안심시킨다 한들 믿음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며느리의 친정 엄마, 그러니까 사돈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사돈 양반, 내가 이 사실을 딸한테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네. 이미 준 거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오? 하고 당장 호통을 쳐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되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할 짓이요. 가족이라면 적어도 어른을 그렇게 모욕하고 구석에 몰아놓는 짓은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요. 나는 사돈과 우리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기는데 내가 내 재산 지키겠다는데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낫고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집안하고 인연이 됐으면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야지. 100일 잔치에서 예민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소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진절머리가 나서 그건 참 변명도 가지가지 하시네요. 앞으로는 더 할 말 없으니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시오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돈이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끊어지고 저는 한동안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법적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든 상관없이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저 손자만 안쓰러웠습니다. 어린아기가 이 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에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당장 많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아빠 손자 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조카가 보고 싶긴 한데 오빠 집이랑 어색해져서 맘대로 갈 수도 없고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그래,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아직은 좀 아니야라고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인데 이건 너무하다고 반발했지만 제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와 은혜의 증언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법적 근거로 사실상 반박이 힘들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집과 차를 다시 제 명의로 돌리고 그동안 제공했던 생활비에 대해서는 며느리 측이 별도 금전 보상을 하지는 않되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각서 정도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자기들 소유라고 여겼던 집이 제 앞으로 넘어가니 집에 대한 관리비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도 사돈이 그래, 내가 너희끼리 못 살 것 같았으면 진작 말렸지.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나중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자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말이 좋게 들어간 거지. 실제로는 사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매일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하러 여기 와서 눈치 주냐?
너희가 알아서 돈 벌어 나가라 하는 식으로 압박이 심하다고 하네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자식이라고 모든 걸 내어주려고 했던 아들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못내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러서면 또다시 희생만 하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아빠 흔들리지 마요. 오빠도 언젠간 정신 차리겠죠. 그동안 아빠를 어떻게 대했는지 좀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은혜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굳건히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저는 은혜와 상의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원래 제가 살던 집보다 좀 더 편리한 곳으로 옮기고 싶었거든요. 이전에 살던 아파트나 재산을 모두 제 명의로 되돌린 뒤 일부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은혜는 결혼을 늦게 한 편인데 지금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옮긴 아파트에 들어서는 날 창문을 열어보니 어느새 따뜻한 햇살이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한량없는 가을 바람이 다시금 느껴지며 이번에는 편안한 향기와 함께 새로운 공기도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이제야 좀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구나 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옥죄고 희생만 해왔던 지난 날들이 갑자기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이제 여기서 마음 편히 지내요. 저도 주말마다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아빠가 원하면 저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자고요. 아빠도 즐길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 나도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며 아들은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해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울먹이거나 지금 사돈 네 집에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토로하더니 차츰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예전처럼 차갑게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손자가 자라서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살짝 궁금했지만 아직 당장은 서로 간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손자가 조금 더 자라면 제게도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은혜가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저 자신도 이제는 억울함을 참고만 살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저를 떠올리면 지금은 우선 내 삶부터 지키자는 마음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해졌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소한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매일 상처받지는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인생담소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분이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고 줘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가족 간의 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를 하대하는 태도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그 끈이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는 이제 은혜와 함께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바닷바람이 싱그러운 남쪽으로 가서 꽃이 만개한 풍경을 보며 사진도 찍고 밤에는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재미도 누려볼까 해요. 가만 보면 전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아가는 기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앞으로 남은 삶은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아버지가 아닌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너무 헌신만 한 건 아닐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상대는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 걸까?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결코 소중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문제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이 참고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틈틈이 들러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마음속에 작은 응원을 전할게요. 인생담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